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오늘은 안은순 작가의 단편소설 사라진 길 낭독하겠습니다. 역 광장에 서서 주변을 둘러본다. 얼굴이 하얗고 눈매가 가늘던 미숙이는 안 보인다. 광장에 도착했다고 통화한 것이 10분은 지났는데 이상하다.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미숙이를 찾아 이리저리 둘러보지만 미숙이라고 짐작할 만한 50대 초반의 여자를 찾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본 미숙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나흘 전에 카톡으로 보내준 사진도 어릴 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으니 미숙이를 쉽게 찾을 줄 알았다. 나는 핸드폰을 들어 미숙이가 보내준 사진을 다시 보았다. 미숙이를 닮은 동그란 얼굴에 중고생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가 미숙이 옆에 안기듯 붙어있고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곱상하게 생긴 앳된 청년 둘이 미숙이 뒤로 서 있다. 사진 속 미숙이는 예전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초등학교 때는 앞머리를 이마에서 반듯하게 자른 단발머리였는데 지금은 이마를 동그랗게 내놓고 있다. 30년이란 적잖은 세월의 연륜이 동그란 이마와 고단한 미소 속에 담긴 듯 느껴졌다. 나는 미숙이가 나를 먼저 알아보기를 기대했다. 청바지에 하얀 선이 가로 세로로 선명한 티셔츠를 받쳐 입고 군청색 가디건을 입은 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핸드폰으로 보냈었다. 전화가 울려왔다. 그래, 어디야? 지금 시계탑 앞에 서 있는데? 도로 쪽으로 내려와요. 내 차는 하얀색 자동차예요. 내가 창밖으로 주홍색 손수건 흔들게요. 그제야 시선을 멀리로 던지고 캐리어와 부모님 산소에 가지고 가려고 산 노란색 꽃이 핀 국화분을 들고 대로로 내려가면서 주홍색 손수건을 흔드는 여자를 찾았다. 미숙이를 만난 것은 도로까지 다 내려가서였다. 여기! 갑자기 하얀색 낡은 자동차가 두리번거리는 내 앞에 서며 차창 위로 하얀색, 주홍색이 뒤섞인 손수건을 흔들었다. 거의 하얀색에 가깝건만 주홍색 손수건이라니. 미숙이는 예나 지금이나 헷갈리게 하는 데는 변한 것이 없음에 피식 웃고 만다. 미숙이는 옷차림이 소탈했다. 밝고 예쁜 옷을 좋아해요. 어머니를 애먹이곤 했는데 털털한 옷차림이 예전의 미숙이가 아니었다. 애들 셋 뒷바라지 하느라 외모를 가꾸는 것은 포기한 듯 보였다. 목선이 둥글게 파인 늘어진 티셔츠에 가느다란 끈이 달린 긴 통치마를 티셔츠 위에 걸치고 민낯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다. 곱상한 생김새와는 달리 목소리가 카랑카랑한 것은 예전과 같았다. 미숙이 대학 강사라고 들었는데 옷차림을 보니 마치 집에서 아이들이나 키우는 아줌마로 김치 냄새가 풍풍 날 것 같았다. 캐리어는 트렁크 안에 넣고 뒤로 타세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이 근방을 3바퀴째 돌았어요. 미숙이는 운전대를 잡은 채 고개를 돌려 눈으로만 트렁크 쪽을 가리킨다. 내가 역 광장에서 10분 이상 기다렸지만 미숙이를 바로 찾을 수 없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요즘 주차 단속이 심해졌거든요. 미숙이는 백미러로 나를 흘끗 보며 말하였다. 나는 미숙이 옆모습이 잘 보이는 오른편 뒤쪽에 앉았다. 여기저기 흠집이 있는 중고 자동차는 엔진 소리가 요란했다. 한국에는 새 자동차만 굴러다니는 것이 어디를 가도 풍요로워 보이건만 미숙이는 보통 서민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생활을 하는 것 같았다. 그래도 자동차 안은 먼지 하나 없는 것이 더러운 것을 못 참는 미숙이를 기억하게 했다. 양은 설거지통을 옆집 종순이보다 윤이 나게 닦아서 엎어놓던 어린 미숙이가 생각난다. 종순이는 미숙이보다 나이가 3살이나 더 많았지만 미숙이는 종순이보다 무엇이든지 잘하고 깔끔했다. 미숙이는 지금 시집가도 되겠다. 그렇게 깔끔을 떨면 가난하게 산다는데 종순이는 미숙이를 칭찬하는 대신 걱정했다. 나는 고모를 통해 미숙이의 불행을 알고 있었다. 미숙이는 3번 결혼하여 3번 이혼을 했고
성이 다른 새 아이가 있다는 것과 새 아이를 혼자서 키우고 있다고 들었다. 인물이 반반하니까 남자가 달라붙는 것은 우리 집 여자들의 내력인가 보다. 해무청에 다니던 고모는 일본인 남자를 만나 아들을 낳고 살았는데 남자가 귀국하자 따라서 20대에 오사카로 갔다가 아들을 빼앗기고 혼자서 사는 고모의 팔자와 닮았다는 말을 애둘러 하는 것이다. 고모는 아들을 볼 수 있는 일본에 눌러 살며 두어 번 남자를 만났지만 모두 헤어지고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았다. 오빠를 보니까 아빠 모습 생각나네. 똑 닮았어. 잠자코 운전을 하던 미숙이 백미러로 나를 바라보며 피식 웃는다. 아빠 자식인데 그 피가 어디 가냐? 나는 아버지 닮았다는 미숙의 말이 싫었다. 일본에서도 고모는 나만 보면 태규 보고 싶으면 너 보면 되겠구나 라고 말하면 신경질을 냈었다.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된 지금 내가 봐도 내 모습이 주태규 아버지를 닮았음을 진즉에 인정하고 있었다. 그토록 싫은 아버지지만 혈연으로 맺어졌음을 부인할 수 없는 판박이가 아닌가. 데려온 자식인가 했던 온갖 의문들을 무력하게 해버린 똑 닮음에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길 바랐던 것들이 허망하게 무너진 지도 오래됐다. 언제부턴가 혈육은 인정하되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할 뿐이었다. 내가 술을 멀리하고 도박에 관심이 없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바닥서부터 시작했지만 나름 성공했다고 자부할 만큼 비교적 빨리 자립 기반을 잡은 것도 아버지를 닮지 않으려는 의지가 작용된 것이라 생각된다. 근면성실 노력은 내 삶이 되었다. 고생한 사람 같지 않네. 얼굴이 좋아서 다행이네. 미숙이는 조용한 미소를 물고 백미러로 나를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나는 미숙이의 탐색하는 듯한 가는 눈빛을 마주볼 수가 없었다. 멋쩍어하며 얼굴을 쓸어내린다. 털이 없는 매끈한 내 얼굴이 낯설었다. 나는 구레나룻에 턱수염을 하고 다녔다. 내가 하는 일이 오토바이 수리업으로 거친 남자들이 주 고객인지라 의도적으로라도 구레나룻과 턱수염으로 섬세한 외양을 덮으려 했다. 부모님 산소 방문을 하도록 도와주겠다고 미숙이 허락했을 때 얼굴에 난 털을 모두 밀었다. 돌아가셨지만 부모님한테 단정한 모습으로 가고 싶어서다. 아이는 몇이어요? 오랜 침묵을 깨며 미숙이 나에 대해 물어온다. 차창 밖에 정신을 빼앗겨 있던 난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눈만 크게 뜨고 있다. 미숙이 눈을 치켜뜨며 백미러로 나를 빤히 올려다본다. 나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고개를 흔들었다. 미숙이 궁금해하는 대답을 하고 싶지 않았다. 엊그제 통화할 때도 난 유키코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생각이 났다. 유키코와 살았던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안 할 작정이었는데 당황스럽다. 미숙이는 내게도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유키코와 아들 유토가 사라진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미 반년도 넘었지만 난 가족을 잃은 절망감으로 힘들다. 내가 2번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생각한 고향을 찾게 된 것도 어쩌면 유키코의 실종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던 것 같다. 나는 50이 넘어서야 12살이나 아래인 유키코와 3년을 살았다.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는 아니었다. 자동차 세차장에서 일하던 여자로 외로운 사람끼리 의지하며 살았을 뿐이다. 유키코가 임신을 하자 우리는 아이를 낳고 부부가 되기로 했다. 유키코를 만난 후 난 오랜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두 칸 다다미 방에서 유토를 어떻게 키울지 늘 의논하였다. 나는 유토가 크면 야구선수가 되길 바란다고 했고 유키코는 공무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유키코의 가출은 정말 뜻밖이었다. 무엇이 유키코를 떠나게 했는지 이유를 생각해보지만 알 수 없었다. 유키코는 사라지던 날 아침에도 전혀 이상한 점이 없었다. 내가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화분 걱정을 하였다. 오늘 비가 많이 온대요. 화분을 집 안으로 들여놔야겠네요. 유키코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출근 준비를 하는 나를 바라보았다.
혼자 할 수 있겠어? 무거우면 비 안 맞게 덮어놔. 저녁에 내가 들여놓을 테니까. 우리 집 현관 앞에는 큰 다육 화분이 몇 개 있었다. 내가 취미로 키우는 화분으로 비를 맞히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까짓 거 안 무거워요. 몇 개나 된다고. 내가 다 들여놓지 뭐. 유키코는 내 다육이 화분을 잘 관리해 주었다. 일기예보대로 오후에 비가 많이 왔다. 퇴근했을 때 보니 집안에 들여놨으련 했던 다육이 화분은 덮어놓지도 들여놓지도 않아서 물에 흠뻑 젖어 목을 수그린 채 현관 앞에 그대로 있었다. 집안은 전등불도 켜있지 않았고 유토가 노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디 나갔나 하며 전화를 해보지만 받지를 않았다. 미안해, 날 찾지 마. 유토는 내가 잘 키울게. 뒤늦게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노란 종이에 쓰인 이별의 쪽지는 너무 짧았다. 비로소 유키코가 집을 나간 사실을 알았다. 유토의 옷과 통장의 돈을 모두 갖고 사라졌다. 나는 유키코한테 한 번도 맛있는 외식을 사준 적이 없었다는 것을 제일 먼저 후회했다. 유토한테 따뜻한 털신을 안 사준 것도 후회했다. 내 집을 살 때까지는 절약하자며 저축만 강조했던 것을 후회했다. 유키코는 오사카의 오하 텐도리 상점가에서 돈가스가 먹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다. 나는 집에 가서 만들어 먹자며 유키코를 잡아 끌고 상점가를 벗어났었다. 그 뒤로 유키코는 못 사 먹은 돈가스가 지금도 눈에 보인다며 정말 먹고 싶었다는 말을 하곤 했다. 또 유토의 까만 털신을 비싸게 산 적이 있는데 내가 안 된다며 화를 내자 고무신으로 바꾸어 오더니 잠을 자지 않고 훌쩍이곤 했다. 유키코는 쓰고 싶을 때 돈을 못 쓰니 사는 것이 재미없다고 말하곤 했는데 난 훗날 몇 배로 잘해줄 거라는 신념으로 모른 척했었다. 결국 나가버린 것 같았다.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아빠를 하며 벌쭉벌쭉 웃곤 하던 유토가 너무 보고 싶다. 유키코는 나와 살면 평생을 재미없게 살 것이라 생각했던 것일까. 고모가 돌아가시면서 내게 수천만 엔의 보험금과 집을 남길 줄은 몰랐을 테니 말이다. 어디로 가야 유토를 찾을지 유키코가 갈 만한 곳은 다 찾아봤지만 종적이 묘연했다. 일본으로 쫓겨오던 때처럼 앞이 암울하고 막막했다. 고모조차 돌아가시고 없는 일본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오빠 애는 몇이냐고요? 미숙이는 내가 못 알아들은 줄 알았는지 목소리를 높여 재차 묻는다. 없어. 못 낳아? 누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애엄마가 데리고 가버렸다. 나는 미숙의 질긴 눈빛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깨어진 가족 상황을 털어놓았다. 지랄하네. 잘 좀 살지. 어떻게 했기에 여자가 사라져? 아빠처럼 여자 때리면 지금 여자들 아무도 안 살아. 당장 짐 싸지. 더구나 일본 여자들은 한국 여자들보다 더 이기적이라는데 누가 맞고 살겠어? 난 유키코 때린 적 없다.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나는 미숙이 3번씩이나 이혼한 원인을 짐작해본다. 남편한테 앉으려고 맞서다가 폭력을 당하면 차고 나왔겠지 싶다. 미숙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 산소가 뭐냐? 아직도 씩씩거리며 남자란 동물은 여자를 자기의 소유물로 안다며 어쩌고저쩌고 핏대를 올리는 미숙이한테 조용히 말해본다. 나에게 화를 내는 미숙이가 무섭다. 만난 지 10분도 안 되었는데 과잉 반응하는 저희를 생각한다. 미숙이와 충돌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는다. 미숙이 신경을 건들고 싶지 않았다. 미숙이는 나에 대한 원망을 결코 없애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예전에 살던 동네랑 가까워. 방죽포 부근인데 엄마도 아빠랑 나란히 모셨어. 부부는 합장한다는데 죽어서까지 아빠한테 시달리지 말라고 따로따로 모셨어. 가는 길이니 우리 살았던 동네 잠시 들렀다 가지 뭐. 나도 여기 모처럼 온 거야. 미숙이는 자동차의 속력을 높이고 있다. 엄마 돌아가셨을 때 왜 안 왔어? 엄마는 오빠를 기다리다가 눈을 뜬 채 가셨어. 또 한참을 묵묵히 운전하던 미숙이 입을 열었다.
내가 불효자식이다. 산소에 가보고 싶다는 오빠 전화를 받고 많이 생각했어. 난 죽을 때까지 오빠 안 보려고 했는데 엄마는 아니었거든. 그래도 아들이 산소를 지켜야 하잖아. 딸이 산소를 지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산소를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미숙이는 으르렁거리듯 어금니에 힘을 주며 말하였다. 어깨를 움츠리고 늘 주위를 살피던 어머니가 생각난다. 아버지와 달리 체격이 큰 엄마였다. 엄마는 선병질 환자처럼 깜짝깜짝 자주 놀랐다. 문 열리는 소리에 놀라고 기침 소리에 놀라고 개 짖는 소리에 놀라고 아무튼 큰 소리만 나면 놀랐다. 술만 마시면 시비를 걸며 살림살이를 부수고 엄마를 두들겨 패는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변한 것임을 뒤늦게 알 것 같았다. 아버지의 곱상한 생김새는 겉모습일 뿐 술만 들어가면 악마로 바뀌었다. 자동차는 깨끗하게 닦여진 시내 중심가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저 멀리 해안선을 따라 예전에는 없던 고층 빌딩들이 줄줄이 서 있다. 멀리서 봐도 근사하게 지어진 호텔들임을 알 것 같다. 낮은 건물과 좁은 골목이 많고 복잡하던 예전의 시가지는 말끔하게 정돈되어 어디를 봐도 깔끔하다. 여수는 내가 알던 도시가 아니었다. 사방팔방으로 뻗어있는 도로와 해변을 향해 선 근사한 호텔들, 윤탁하게 빛나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널려 있다. 일본 못지않게 잘 사는 한국을 여수에서도 느끼겠다. 한동안 달리던 미숙이의 자동차는 향토색 짙은 야산을 지나쳐 녹색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길을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 바다를 에워싸고 서로 어깨를 붙이고 있는 섬들을 보니 고향에 왔다는 실감이 났다. 어릴 때 해변과 신장로를 오가며 놀던 때가 생각난다. 오빠랑 놀던 곳이야. 미숙이 운전하던 손을 들어 동네가 있던 곳을 가리킨다. 나는 대답 대신 바다와 섬과 주변의 산들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고향은 온갖 추억이 많지만 슬프고 어두운 추억이 더 많았다. 나와 미숙이는 5살 터울이지만 나는 미숙이 보호자 겸 친구였다. 화장품 행상을 나간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해변에서 뛰어놀았다. 달리기를 하고 술래잡기를 하고 금그어 놀고 땅 뺏기나 공깃돌 놀이를 하였다. 해가 지면 같이 놀던 아이들은 다 자기 집으로 갔지만 나와 미숙이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다리에서 눈이 빠져라 시내 쪽을 바라보았다. 해가 쏙 빠지고 땅거미가 동네를 덮어올 때쯤에야 어머니는 큰 가방을 무겁게 들고 신장로를 부지런히 걸어왔다. 어머니를 발견하면 미숙이와 난 놀던 것을 내동댕이 치며 있는 힘을 다해 달리곤 했다. 나는 어머니의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기 위해서였고 미숙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싶어서라고 했다. 저기서 오빠 죽을 뻔했잖아. 미숙이 달리던 차를 잠시 세웠다. 해변에 검은 바위가 곰처럼 둥글게 누워있다. 당시 어른들은 그 바위를 곰바위라 했다. 생각나지.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나는 내 삶을 저주하였다. 살아서 못할 짓을 하고 일본까지 가서 안 할 고생을 사서 하고는 속으로 생각하며 말하지 않는다. 아빠가 곰바위 아래로 빠진 오빠를 건져내던 것이 눈에 선해. 아빠가 오빠를 업고 맨발로 병원까지 뛰어가던 거. 그때는 아빠가 대단해 보였어. 진짜 우리 아빠가 맞구나 생각했어. 미숙이 처음으로 호호 웃는다. 나는 미숙이 웃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하곤 했으니까. 나도 웃음이 배시시 나온다. 내 아버지라면 내가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나를 일본으로 쫓아냈을까. 일본에 가서도 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곤 했다. 나는 자동차에서 내려 흔적도 없이 없어진 내가 살던 동네를 배경 삼아 녹두빛 바다와 에워싼 섬과 빛이 파라솔이 몇 개 서 있는 해변을 핸드폰을 켜서 사진을 몇 장 찍는다. 곰바위는 이제 보니 그리 높지도 크지도 않았다. 찬바람이 불고 있는 해변은 사람이라고는 없었다.
사진을 다 찍자 미숙이는 자동차를 돌려서 해변을 빠져나간다. 주차장을 지나서 큰 길로 나가면서 동네가 있던 자리를 뒤돌아본다. 주차장이 되어버린 동네는 동백나무가 담을 만들듯 길게 서 있고 나락밭 사이로 있던 신장로도 작은 다리도 없어졌다. 고향이라고 와봤자 사람 하나 안 보이고 물뿐이니 허망하기만 하지? 난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을 해. 허름하게 짝이 없던 그 집에서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진저리가 쳐져.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며 지지고 볶던 그 집이 꿈에 보일까 걱정일 뿐인데 오빠가 오니까 여기가 오고 싶어지네. 괜히 궁금해지네. 미숙이가 자조하며 웃는다. 나는 웃지 않는다. 마음 깊은 곳까지 밀려드는 허전함의 원인을 알 것 같다. 우리의 슬레이트 집이 있던 곳은 그때도 동네 같지 않은 어설픈 동네였다. 어중이 떠중이 떠돌던 가난한 사람들이 바닷바람을 막아주는 산등성이를 의지하여 비탈에 은신하기 시작한 것이 나중엔 사람들이 터를 잡고 집을 짓고 사는 달동네로 알고 있다. 우리 아버지 주태규만 해도 일본에서 빈털터리로 돌아와 일가 친척도 없는 이곳에서 터를 잡고 배를 탔다. 한때 이곳은 밀무역이 성한 도시였다. 해변에서는 온갖 물건이 비정상적으로 들어오고 나갔다. 아버지가 하는 일도 말이 뱃일이지 사실은 밀수업자들과 손을 잡고 있었다. 내 기억에 아버지가 한창 바쁘게 일할 때는 돈도 잘 벌었다. 어머니를 때리고 살림을 부수지도 않았다. 밀수업자 일제 단속에 걸리기 전까지 우리 집에는 라디오나 카메라 망원경 같은 희귀한 물건이 많았다. 아버지가 들고 다니는 가방 안에는 꽃무늬 고급 옷감이 가득했다. 가방을 들고 도망자처럼 허겁지겁 집을 나간 아버지는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중학교 다니던 해에야 아버지가 돌아왔다. 하얀 노인이 되어 돌아왔다. 머리칼도 반은 빠진 듯 성글성글한 것이 정수리 맨살이 허옇고 앞니가 싹 빠진 것이 할아버지 같았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일을 하지 않고 매일 폭으로 나가 술만 마셨다. 어머니가 화장품을 들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며 장사해서 번 돈을 빼앗으려 이 말 저 말로 회유하다가 안 되면 완력으로 뺏어서 도박을 하고 코가 빨개지도록 술을 마시고 다녔다. 저녁이면 지쳐 돌아온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이 아버지의 일과였다. 그러다가 끝내 육탄전을 벌리곤 했다. 우리는 자다 말고 체격이 큰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맞으며 이리저리 툭툭 나가 떨어지는 것을 수없이 보곤 했다. 저것은 여수시를 대표하는 돌산대교야. 이곳 명물. 저걸 보려고 전국에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온다네. 해외 여행객들이 빠지지 않고 들러가는 관광 상품이기도 하고 지금은 뭐 부산 광안대교로 몰려가느라 관광객이 좀 줄었지만 해상쇼는 이곳이 최고라네. 자동차는 날개를 우아하게 펼치고 있는 돌산대교를 달리기 시작한다. 참, 점심은 먹었어? 산소 들렀다가 우두리로 가서 병어찜 잘하는 음식점 가서 저녁 먹어요. 돌아올 때쯤은 이 다리서부터 펼쳐지는 야경도 구경하고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은 게 외국에 온 것 같다니까. 이곳은 밤이면 바다와 레몬빛의 조화로 별천지로 변해버려. 구경할 만해. 미숙이는 나를 만난 긴장감에서 풀린 듯 세계적인 도시가 되어버린 고향을 자랑하고 싶어 설명이 길었다. 와, 멋지다. 저 하늘에 떠 있는 거 드론 아니여? 대교 가운데쯤 가자 미숙이 소리친다. 창을 내리고 드론을 찾아본다. 바다와 하늘이 맞닿아 보이는 회색빛 하늘 위로 드론 대여섯 대가 팔랑개비처럼 떠 있으니 경이롭다. 구경거리를 보태준다. 미숙인 바다가 있는 도시에 살지만 바다를 처음 보는 듯 감탄사를 연발한다. 오빠 덕에 모처럼 바다를 보네. 사는 게 뭔지. 항구 도시에 살면서도 바쁘다 보니 엄마 돌아가실 때 보고 이제 봐. 엄마 돌아가신 지가 10년 됐나? 그런가? 나는 어머니의 부음을 들었던 때를 생각한다. 도쿄 출장을 앞두고 어머니 사망 소식을 들었다. 신입사원이지만 사장한테 꽤나 인정받던 때로 중요한 계약을 딸 땐 사장은 나를 보냈다.
나는 어머니 부음을 사장한테 말하지 않고 도쿄로 떠났다. 부모님 산소는 의외로 깔끔하고 잔디가 잘 자라고 있었다. 두 개의 분봉이 나란히 바다를 향해 앉아 있는데 마침 석양이라 주변 산이 불타듯 아름답게 빛이 났다. 미숙이는 부모님 산소가 있는 동백숲이 보이자 엄마를 내쳐 부른다. 엄마, 아들 왔어. 엄마가 그토록 보고 싶어한 아들이 왔다니까. 내가 봉분 앞에 서서 삼배를 드리고 일어나자 미숙이 내가 가져온 국화분을 어머니 묘 앞에 놓는다. 엄마가 좋아하던 노란 국화꽃이야. 엄마 아들이 엄마 보라고 사온 거야. 엄마, 이 꽃 예쁘지? 엄마, 그동안 못 본 아들 실컷 봐요. 미숙이 떠드는 소리를 들으니 한 번도 효도하지 못한 불효자라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진다. 눈물이 한 번 터지자 걷잡을 수가 없다. 쫓기듯이 일본으로 떠나던 때가 생각났다. 화장을 진하게 한 고모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낯선 오사카에서 외롭게 살던 것까지 생각나니 눈물이 쏟아진다. 나는 한참을 끄끄 울었다. 미숙이는 민망한 듯 묵묵히 바다만 바라보고 서 있다. 오늘 밤 잠은 어디서 잘 거야? 우리 집은 빈 방이 없는데 거실도 좁고. 병어찜과 갓김치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카페로 옮겨 커피를 마시던 미숙이 묻는다. H호텔 예약했다. 잘 됐네. H호텔은 우리 집에서 멀지 않아. 일본엔 언제 돌아갈 건데? 한 달쯤. 안 돌아갈지도 모르겠다. 뭐 하려고 그렇게 한 달이나 있어? 난 오빠가 여기 있는 건 좀 그런데. 미숙이는 나를 빤히 바라본다. 왜? 당연하지. 오빠가 무슨 권한으로 여기 살아? 미숙이 반격하듯 말한다. 난 내가 좋아하는 고향이니까 살려는 거지. 거기에 무슨 토가 필요하냐 하고 따지고 싶은 걸 참고 묵묵히 커피만 마신다. 미숙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이 부담스럽다. 난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것을 어쩌지 못한 채 가만히 있다. 철없던 시절의 나의 과오를 사과하는 것도 새삼 부질없게 느껴진다. 난 다만 미숙이의 심기를 건들지 않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한다. 기분 나빠? 미숙이의 가는 눈이 나를 노려본다. 어머니를 괴롭히던 아버지의 눈빛이 저랬다. 산비탈 언덕에 자리 잡은 우리 집은 슬레이트 집으로 방이 2개뿐이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안방에서 큰 대자로 누워 잠이라도 자면 미숙이는 술 냄새가 싫다고 내 방에 와서 자기도 했다. 그날은 비가 내렸고 행상을 나간 어머니는 해가 졌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집안은 조용했고 안방에서는 미숙이 혼자 자고 있었다. 미숙이는 이불도 덮지 않고 속살을 허옇게 드러낸 채였는데 제법 가슴이 봉긋했다. 접혀 올라간 치마 밑으로 분홍색 팬티가 선명하게 눈에 띄었다. 나는 못 본 것을 본 듯 얼른 문을 닫고 내 방으로 갔다. 미숙의 봉긋한 가슴과 분홍색 팬티가 자꾸 어른댔다. 어린애로만 알았는데 다 큰 처녀가 되어 있었다. 중학교 때 서울로 가출해서 나이트클럽에서 심부름하며 한 달간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알게 된 선아 누나가 생각났다. 선아 누나는 나에게 첫 키스를 가르쳐준 댄서였다. 나는 15 어린 나이에 선아 누나에게 순정을 바쳤다. 그날 밤 어지러운 마음으로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엄마의 비명소리에 깼다. 무슨 일인지 화가 잔뜩 난 엄마는 빈 양동이를 들고 부엌문 앞에 서 있었고 못 보던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한 아버지는 물벼락을 맞은 듯 생쥐꼴이 되어 어머니를 죽인다며 마당에서 길길이 뛰었다. 내가 마루로 나갔을 때 어머니는 양동이를 머리 위로 치켜들더니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아버지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어머니는 다른 때 같지 않게 악착같이 아버지한테 달려들며 밀리지 않았다. 뜻밖에도 그날의 싸움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건 것 같았다. 양동이에 맞아 넘어지는 아버지를 향해 큰 체격의 어머니가 돌진해서 아버지 양복을 마구 쥐어뜯었다.
꼴값에 양복 사입고 다니며 오입까지 해? 어머니는 아버지의 양복 포켓을 뜯어 팽개쳤다. 그 무렵 나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노여움은 양복에 있는 듯 느꼈을 뿐이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엄마가 똑똑해 보였다. 속으로 엄마를 응원했다. 엄마가 권투 선수처럼 아버지를 녹다운 시키기를 응원했다. 그러나 아버지 손에 머리칼이 잡히자 꼼짝을 못했다. 아버지의 주먹질과 발길질에 흠씬 얻어맞고서야 어머니는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서 끄억끄억 울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귀신들은 다 어디 가고 저 원수 같은 화상을 안 데려간대. 어머니의 신세 타령은 언제나 똑같았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잘 수가 없었다. 악마 같은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연구했다. 아버지만 없으면 우리 집이 편할 것 같았다. 걸핏하면 아버지는 나한테 술 심부름을 시키는데 막걸리에 독약을 넣을 생각을 무수히 했었다. 그날 밤엔 좀 더 구체적으로 살인 계획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독약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어떤 약이 득효가 날지 그것도 알아야 하고 범죄도 쉽지 않았다. 독약을 달라고? 뭐 하려고? 누가 사오라고 했냐? 그런 것은 어른이 직접 와야지. 너 같은 어린애한테는 안 판다. 실제로 약국에 간 적이 있는데 약국 아저씨는 나를 이상하다는 듯 샅샅이 바라보며 질문이 많았다. 이궁리 저궁리 하느라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안방에서 자던 미숙이가 내 방으로 건너와 내가 덮는 이불 속으로 쑥 들어왔다. 오빠 방에서 잘래. 에이씨, 아빠 코 고는 소리 땜시롱. 시끄러워서 잘 수가 있어야지. 미숙이는 내 이불을 다 차지한 채 금세 잠이 들었다. 뒤척이던 나는 끝내 잠이 오지 않아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기로 했다. 어머니의 우는 소리와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숙제에 집중했다. 숙제를 다 했을 땐 마당에서 울던 어머니의 팔자 타령도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도 멈추어 있었다. 나는 미숙이를 안방으로 보내려고 이불을 젖혔다. 야, 일어나. 안방으로 가서 자.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작아졌다. 미숙이의 허연 몸뚱이를 보는 순간 내 몸이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미숙이는 12살짜리 애가 아니었다. 선아 누나보다 더 성숙해 보이는 것이 두 다리 사이의 물건이 막대기처럼 일어섰다. 미숙이의 도톰한 입술을 보자 선아 누나와 했던 첫 키스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나는 미숙이의 봉긋한 가슴을 가만히 만져봤다. 단단한 멍울과 함께 제법 뭉실한 것이 나를 긴장시킨다. 분홍 팬티도 가만히 내리고 본다. 미숙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두 다리를 벌린 채 잠을 고나게 자고 있다. 순간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짐승으로 변하는 나를 의식했지만 절제가 안 되었다. 나는 서둘러 바지를 내리고 미숙이 위로 엎드렸다. 나의 거친 숨소리에 미숙이 눈을 떴다. 나를 바라보는 미숙이의 동그란 눈을 두 손으로 힘껏 덮었다. 미숙이 소리를 질렀다. 엄마! 엄마! 오빠가 날 죽이려고 해! 고막을 찢는 소리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왔다. 미숙이는 일어나 치마를 올려 보이며 나를 가리킨다. 미숙이 허벅지에 피가 묻은 것 같았다. 아버지의 놀란 눈이 아직도 바지 위로 솟아있는 내 아랫도리를 보더니 더러운 물건을 짚듯이 나를 잡아서 마당으로 던졌다. 이 자식 당장 내쫓아버려! 2번 다시 집안에 들이면 너 먼저 죽일 게다. 히? 아침에 학교에 가려는 나를 보더니 책가방을 빼앗아 헛간으로 던지고 한참을 대빗자루를 들고 나를 후려치던 아버지가 소리쳤다. 싸늘한 눈빛을 내가 아닌 어머니한테로 꽂더니 집을 나갔다. 고모가 있는 일본에 갈래? 고모는 너를 일본으로 보내라고 한다. 어머니는 나의 거처를 정한 듯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승낙을 해야 했다. 가끔 옷도 사 보내고 장난감이나 일본 과자를 자주 보내주던 고모는 나의 자랑이었다.
고모 집에 가서 산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겠다. 미숙이 일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고모한테 가서 살고 싶기도 했었다. 고모는 술가게를 하며 혼자 살고 있었다. 나의 비행을 들었겠지만 고모는 너그러웠다. 나를 아들처럼 생각한다며 내게 공부를 시키고 돌아가실 땐 집도 남겼다. 오빠 거야. 엄마가 오빠 주면 주라고 나한테 유언했어. 오빠 전화를 받고 오빠를 오라고 한 건 이것도 주려고. 나도 궁하니까 내가 다 써버릴까 했지만 은행에서 본인이 아니라고 안 주네. 엄마가 원망스럽네. 그러니 고맙게 알고 써요. 불쌍한 엄마가 마지막까지 안 먹고 안 쓰고 남긴 거니까. 뜻밖에도 미숙이는 내 이름으로 된 통장과 도장을 내 앞으로 밀어놓았다. 무슨 그런 걸. 난 안 가질 테니 네가 찾았어. 난 괜찮다. 그것은 진심이었다. 나의 잘못을 생각하면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희생하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다. 더더구나 미숙이를 보니 형편이 좋아 보이지도 않았다. 본인이 아니라고 안 준다니까. 그럼 오빠가 가서 찾아다 날 주던지. 미숙이 내 앞으로 통장을 밀어놓는다.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해볼까? 굶어 죽었어. 골병은 들었어도 속병 없이 건강했는데 한동안 전화 한 통 없어 가보니까 혼자서 돌아가셨더라고. 눈은 해골처럼 휑하고 바짝 마른 모습이 막대기 같대. 의사의 말에 의하면 적어도 20일은 굶었대. 당신이 죽으려고 곡기를 끄는 거야. 주변에 송장 냄새도 안 날 만큼 말랐다니까. 지독한 노인네. 미숙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말하면서 훌쩍인다. 나도 눈가가 젖어 오물 느꼈지만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며 천정을 바라본다. 1억 조금 안 되네. 내가 통장을 냉큼 집어들지 않자 미숙이 통장을 펼쳐 보인다. 기대하지 않아서인지 생각보다 많은 돈이어서 깜짝 놀랐다. 꼬박꼬박 저축한 것으로 지출은 한 적이 없었다. 나를 생각하는 어머니의 지극한 마음을 생각하니 더 가슴이 아팠다. 통장을 덜렁 받을 수 없었다. 혼자서 부모를 지켜온 미숙이가 가져도 될 것 같았다. 내일이라도 은행에 가서 찾든지 엔화로 바꾸든지. 이 돈은 오빠 몫이니까 오빠가 알아서 해. 그럼 오늘 피곤할 텐데 들어가 쉬세요. H호텔 앞에 나를 내려준 미숙이. 차에서 급히 내리더니 내가 카페 탁자에서 집어오지 않은 통장을 내 손에 쥐어주고 자동차로 돌아간다. 일본 가기 전에 한 번 더 만나요. 제가 회 한 번 살게요. 미숙이 차에 올라타면서 소리친다. 나는 침대에 누워서 어머니가 남겼다는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다. 오래전에 전화가 왔던 어머니의 목이 맨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지훈아,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거라. 미숙이는 학교도 마치기 전에 시집을 갔다. 신랑은 미숙이 다니는 대학교 강사라더라. 아빠는 사람도 못 알아본다. 평생 나고자로 살더니 누워만 있으니까 불쌍하기만 하다. 가끔 너가 잘 사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하며 많이 운다. 너가 와서 아빠와 화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늙었는지 힘들구나. 엄마의 전화를 받은 것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오토바이 회사에 취직했을 때였다. 어차피 늦어진 것 돈 좀 벌어서 귀국할게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때 귀국했어야 했다. 그때 돌아왔으면 아빠와 화해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를 제일 머뭇거리게 한 것은 미숙이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한 해 한 해 세월이 흐를수록 동생한테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 것이 뼈저리게 후회됐다. 미숙이에겐 엄청난 폭력이고 씻지 못할 죄임을 자각할수록 미숙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겁이 났다. 미숙이한테 크게 보상할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았는데 나에겐 그럴 만한 것이 없었다. 난 빈손으로 돌아가기 싫었다. 적어도 성공이라는 선물을 들고 가고 싶었다. 나의 잘못을 용서받는 길은 내가 성공하여 부모님과 미숙이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본으로 돌아가? 열흘 만에 내가 전화를 하자 미숙이 대뜸 묻는다. 그래,
그러나 곧 돌아올 거다. 그리고 여기서 살기로 했다. 여기에 오토바이 가게를 낼 거다. 오늘은 너 사는 집을 보고 싶다. 나는 미숙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지만 고향에서 오토바이 가게를 내기로 한다. 미숙이 반격할 줄 알았는데 미숙이는 의외로 별 관심 없다는 듯 말투가 딴청이다. 횟집에서 만나. 내가 회 산다고 했잖아. 지금 문 앞이다. 미숙이 여기저기 칠이 벗겨진 원래는 검은색인 듯 보이는 누런 문을 열었다. 외출을 하려는지 검은 정장을 입고 있다. 나가냐? 학교 강의가 있어서. 뭘 가르치니? 소설 강의. 너 소설 쓰니? 할 것 없으니까. 미숙이 대답은 간결했다. 미숙이 책을 많이 읽었던 것이 생각난다. 책만 보면 밥도 안 먹고 책 속에 빠져 있곤 했다. 책가방 속에는 공부하는 책보다 만화책이나 동화책이 더 많았다. 그러나 소설 쓴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 앉아. 미숙이 책상 앞에 있는 회전 의자를 가리키며 커피포트에 물을 붓고 전기 스위치를 누른다. 미숙이 내온 유자차를 마시며 좁은 거실을 둘러본다. 꽃무늬 낡은 벽지에 일자형 형광등에 천정에 칙칙하게 붙어있다. 냉장고도 몇십 년 썼는지 윙윙 돌아가는 소음이 거슬린다. 비좁게 들어앉은 4인용 화이트 식탁만이 산지 얼마 되지 않은 새 것이다. 깨끗하게 닦여진 식탁의 유리판 밑에 종이 하나가 끼어있다. 꿈이 있으면 안 죽고 산다. 한 줄로 써있는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을 망치로 콱 맞은 기분이었다. 날마다 죽고 싶은 미숙이 마음을 다잡아주는 문구 같았다. 엄마가 살던 집이야. 좁아. 40년도 넘었다는데 리모델링 해야 해. 아직은 형편이 안 되네. C 아파트 키다. 이 집보단 넓으니까 너희네 식구가 사는 것이 좋겠어. 내가 일본에 다녀올 동안 이사해라. 이 집은 나 혼자 살기 안성맞춤인 것 같다. 즉흥적인 결정이었다. 난 미숙이를 처음 보았을 때 미숙이가 힘들게 산다는 것을 알아봤다. 늘어진 티셔츠 위에 싸구려 끈 달린 치마를 입고 나온 것이며 지친 표정으로 큰 소리만 치는 것을 보며 미숙이 어려운 형편이 짐작됐다. 도울 방법을 생각했다. 미숙이와 만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고모가 돌아가신 때부터 난 사실은 서울 나들이를 하곤 했다. 영업상 오는 날도 있지만 올 때마다 아파트 값을 알아보고 다녔다. 미숙이 사는 고향으로 내려와 살 생각은 안 했다. 미숙이를 만나고 나서야 부모님 산소가 있는 고향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서울보다 많이 아파트가 저렴한 것도 매력이었다. 그러나 아파트를 사줄 생각은 못했다. 자동차를 사주고 싶은 생각에 자동차를 물색해 두었다. 미숙이 사는 집에 오고서야 미숙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새 아이들과 살 아파트라는 것을 알았다. 지체할 필요도 없었다. 그만큼 나는 미숙이한테 뭔가로 보상하고 싶었다. 오빠가 왜 나한테 이 아파트를 줘? C 아파트는 소문난 고급 아파트인데? 고모 집 팔아온 돈으로 샀다. 엄마가 준 돈으로 가게를 계약했으니 우린 똑같이 분배한 거다. 지난 날은 죽고 싶도록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용서하라고는 안 하겠다. 죽을 때까지 날 미워해도 할 말이 없다. 네가 C 아파트에서 살아준다면 내 마음이 조금 편할 것 같다.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담담히 말했지만 미숙이는 고개를 돌리고 가만히 있다. 이 키는 받을게. 내 인생을 망친 보상금으로 생각할게. 그렇다고 용서한 것은 아니야. 우리 남매의 인연은 5학년 때 끝났다고 봐. 그러니 다시는 안 만났으면 해. 오빠가 이 집에서 사는 것은 안 말릴게. 나도 버리고 싶은 집이니까. 한참을 말이 없이 있던 미숙이 내가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결심한 듯 굳은 표정으로 말한다. 차갑게 돌아서는 미숙이 뺨에서 두 줄기 눈물이 후두둑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본 것 같았다. 알았다. 나는 키를 식탁에 놓고 미숙의 집 현관문을 열고 나온다.
갑자기 눈이라도 먼 듯 앞이 캄캄해지며 아무것도 안 보인다. 고향집의 동네와 신장로가 사라진 것을 보았을 때의 허망함이 가슴을 후비어 온다.